네, 그럼 여기서 사고 원인 조사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사고 당시 초기 대처 상황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네, 이번 재난 역시 그야말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초기 매뉴얼 대응 부족, 그리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부재,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더 사건을 키우고 피해를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형 사고는 대부분 이제 그 법제도에서 요구하는 그 매뉴얼이나 또는 계획서,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잘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나름대로의 그 교육 및 훈련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 하이니 법칙에 의하면 대형 사고는 작은 사소한 이런 일들이 모여서 이 큰 사고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소한 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징후들이 자주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을 잘 막아줘야 큰 대형 사고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2차, 3차 피해를 해서 더 커지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번에 이런 그 대형 사고 우리 그 세월호 네. 예, 사고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전부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었을 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뭐 1시간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배가 이제 그 정체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제대로 그 징후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운영되었었나 이런 게 의문이 가고 또 예. 나아가서 그 선장이나 각 선원들이 그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초기 대처 부분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만 했어도 인명의 손상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었을 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의 상당수가 1차 구조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원래 선장은 배에 남아서 대피 상황을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현행 그 선원법 제2장에 그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10조에는 또 선장의 그 제선 의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장은 하물을 싣거나 또는 우리 승객들이 승선하게 되면은 예. 하물을 내리고 또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배에 있어야 된다고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11조의 그 선박 위험 시 조치 사항에는 그 선장은 선박에 그 급격한 어떤 그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그리고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선장은 그 모든 그 선원을 또 이렇게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 총책임자인데 선박의 구조와 시설 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전문가로서 이 선박 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승객 탈출의 지휘와 통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국제항해법에 따르면은 네. 항해시의 조난 사고에서는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을 구하라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장도 그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로 봤을 때 또 아이러니하게 그 법률에 봤을 때는 선장의 또 어떤 그 의무를 다했냐라고 우리가 또 따지게 좀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 피해가 더 커진 것이 물론 뭐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뱃속에 계속 선실에 있어라,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오히려 탈출한 분들은 모두 구조가 됐고요. 그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그 대구 그 지하철 화재를 네. 많이 회자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경우에도 전부 자리를 이제 앉아 있게 예. 자리 지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니까 네. 뭐 또 특히 어린애들은 뭐라고 시키게 되면은 자기가 그게 부당하면 울고 이렇게 하지만 예. 또 학생들 조금 나이 먹은 학생들은 시키면은 참 다 그렇게 앉아 있고 다 지키는 거죠, 자기 예. 자리를.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또 다른 그렇죠. 행동을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아마 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은 무조건 소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어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칠레 사태 때도 보시면은 그 칠레 그 도시 자체가 아주 그 무정부 사태가 됐습니다. 예. 그 주민들을 그냥 소개시키지 않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네. 발생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재난 상황 지금 이런 우리 그 세월호 선실 입장이 있어서도 그래서 재난이라는 입장을 놓고 보면은 빨리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경에서도 탈출시키라고 했는데도 그런 방송이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성객과 성장 입장에 있어서는 예. 일단 성객들이 동요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예. 네. 자,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보면은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무원이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박지영 승무원처럼 끝까지 자신의 일을 다한 분들도 있고 실종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제대로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가 않았는데요. 매뉴얼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 무엇인가요? 세월호 같은 그런 여객선은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선장과 승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정리된 매뉴얼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 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몸에 습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매뉴얼이 언제 그 몇 페이지 찾아봐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해운법에서는 선사마다 이런 선박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그 운항관리 규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사의 운항관리 규정에도 이런 매뉴얼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만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선장과 승무원의 행동 요령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바다에 선박에 사고가 나면은 선장은 뭐 해양경찰청이나 항만청에 연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다면은 매뉴얼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종이 쪽지죠 그 자체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꼽혀 있는 하나의 그 장식물밖에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요번에 그 우리 이 사건 세월호 사건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매뉴얼들이 제대로 네. 교육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또 그게 습득이 되어 있었냐고 판단할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나눠준 네. 것도 학생들도 어른들이 스스로 입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매뉴얼 예. 자체도 그렇습니다. 매뉴얼 자체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 매뉴얼 체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 우리 매뉴얼도 지금 거의 후진국 스타일의 매뉴얼이죠. 아하, 매뉴얼 예. 자체도 우리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도 좀 더 정확한 그 위험성 평가 그리고 또 그 발생 가능한 재난 위험 요소 또는 우리 극한 상황에서의 그 위협 요인들 예. 이런 실제로 극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극한 상황이죠. 네.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매뉴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후진적이라는 거는 네. 정교하지 못한 매뉴얼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네.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그런 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정교한 이런 위험성 평가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 최악의 요즘에 이제 상황을 좀 그런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군요. 그런 게 예, 좀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각 정부 부처가 이제 그런 위험성 평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 지금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과제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정부의 초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과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심지어는 승선 인원까지도 이것이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직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전원 구출이라고 또 처음에 얘기해서 학부모들의 가슴을 정말 설레게 했었는데요. 정부의 초기 대응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재난관리 법령 체계에서는 이제 재난 상황인 경우에 그 최고 지휘권자를 정하고 있고 예.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다 높은 지휘권자가 소위 당도하게 되면은 그 지휘권 이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16일 아침 그 8시, 9시 사이에 일어난 그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에 그 해양 사고 구조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고 후에 그 골든타임. 예. 그 해양 사고에서는 뭐 제가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30분을 보더라고요. 예. 골든타임에. 그래서 이 30분 동안 골든타임 동안에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 그 대부분들이 사실 우왕좌왕한 그런 예. 극치를 보였다. 현장에서 상부로 이어지는 이런 직결의 상황 보고 또 이 정보가 부풀어지고 이렇게 왜곡되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 이미 아부 교환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예. 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객들이 다 구조됐다서 막 전부 환호하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는데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사실 다 구조됐다는 정보가 올라와서 예. 뭐 아주 혹시 한 명이라도 더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파악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갈 정도였는데 네. 그 사고 후에 구조자 또는 이 사망자 이런 뭐 실종자 집계에서도 예. 정부는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서서히 그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어떤 지휘 통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락가락이는 모든 게 사실은 사고 수습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이 세월호의 선체 진입 여부를 놓고 해양경찰과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 우왕좌왕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아울러 또 실종자 가족들은 2번 울어야만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이 정보 입수 문제,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할 때 상황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황 관리란 것은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지휘 통제 또는 뭐 전파 상황에 대한 이제 배포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입수된 정보가 이게 제대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아무리 이걸 상황 판단하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수되는 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뭐 말씀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가 여러 가지 뭐 법적 깊게 들어간 법령상에서 사실 기상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에서 나온 기상 예경보만 전부 우리가 그 데이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재난 상황일 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 판단해서 우리가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보 입수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능력과 권한과 지식을 가진 분이 이런 데는 급박하게 파급이 되어서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게더링하고 이런 지휘 체계가 갖춰진다면은 이렇게 혼란이 좀 방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은 저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각자가 서로 다른 체계로 다른 그 어떤 이 조직에서 다르게 말들이 나오는 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그 현장에서의 정보 그 지휘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컨트롤 타워, 정확한 컨트롤 타워, 일원화된 보고 체계 이게 부재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은 역시 실종자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세월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가족 호소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분들의 마음은 직접 산소통을 메고라도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건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를 한 것도 오히려 또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분들의 급한 마음을 또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고 수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다른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그 자원봉사 체계나 여러 가지 이런 뭐 다양한 그 재난안전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사실 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헌법 제34조 제6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바탕으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국가나 또는 우리 국가에서의 아주 국가 기반이 되는 시설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라. 또는 또 각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은 이렇게 관리해라. 뭐 이런 재난에 대해서 그런 관리 체계가 나와 있고 뭐 매뉴얼을 짜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주민은 시민은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나 시민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격 관점에서의 계획서가 있냐고요? 매뉴얼이 있냐고요? 즉, 이 모든 그 상황 법령 체계는 이런 기관과 조직과 이런 시설 위주로 돼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주권을 가지는 이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재난안전 주권 이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아주 심각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끝으로요. 이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상황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여객선의 재난 시스템 자체를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좀 중요한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가장 이렇게 쉽게 접근시켜서 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제가 공학적인 관점과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차량,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놓고 보면은 네. 그 차량은 어떤 학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공학이지 않습니까? 네. 공학적으로 차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학이 발달해서 뭐 100km, 200km, 300km 이렇게 차량이 달립니다. 근데 그 차량이 그렇게만 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질주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신호등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해서 이런 우리 인간들이 그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과학적인 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 매뉴얼과 이렇게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사회과학적인 관점, 우리 인간공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부합이 되어서 실제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인 이런 관점들이 많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 법제도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융합된 그런 법제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위기관리, 위기 대응 매뉴얼의 체계화가 주기적인 교육 훈련. 네. 교육 훈련이 피상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이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재난 교육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 뭐 계속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히 합니다. 네.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목숨이다. 우리 가족 목숨이다. 예. 그래서 항상 늘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라고 이제 뭐 재난에 노출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안전관리 전문 요원들이 적재조치 좀 배치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재난 안전 전문 관리 전문 요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배출되어서 예. 실제로 그런 공학적인 또 사회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를 보더라도 재난하는 관점에서 보아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런 징조나 작은 이 문제점을 사소한 문제점 단계에서부터 이걸 잘 풀어서 큰 대형 사고도 막고 하는 이런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바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훈 재난안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